이렇게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도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5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현경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촛불 집회와 정치권 상황들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벌써 오늘로 이제 9번째 주말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기자 현장 연결에서도 봤듯이 빨간색이 좀 의상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집회 문화가 좀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히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즐겁고 재미난 집회를 하자 이게 그 주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지난 10월 29일부터 해서 그때부터 1차로 해서 오늘까지 하면 이제 9차 집회가 됩니다. 예. 이 9차 집회를 하는데 지난번까지 한 820만여 명, 물론 주최 추산입니다. 그 정도가 참여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 오늘이나 특히 다음 10차 촛불 집회 때는 1,000만 명을 참여시켜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 확실하게 전달하겠다 그러는데 오늘이 아마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날인데 예. 근데 그 목표 달성은 제가 볼 때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던데요. 예, 이제 그동안의 9차례 동안에 어쨌든 그 크게 뭐 공권력, 경찰과의 충돌이나 또 반대파들 간의 갈등과 충돌이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실제로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마야라든지 이한철 같은 그렇죠. 그런 락커들이나 예. 음악하는 분들이 오늘은 행진보다는 즐기는 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이번 그동안의 촛불 집회의 특징은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오셨다는 의미에서 평화의 어떤 그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또 주목받을 만한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시위 문화의 한 획을 끈 그런 행사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장 영상을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김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히 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까 가족 단위의 또 참가자들 그리고 연인들, 아이들의 모습도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오늘 본 집회 이후 6시부터 열리게 되는 행진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주에는 현재 100m 떨어진 이제 안국역 그 4번 출구까지인가요? 그곳까지 허용이 됐다면 오늘은 좀 허용된 점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도 세 갈래로 나눠서 행진을 합니다. 청와대 그리고 그 삼청동 길을 따라가면 총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 그다음에 이제 이 탄핵 그 심의를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인데 이 세 곳에 지난번까지는 100m 앞에까지 허용을 해줬는데 예. 이번에는 조금 더 거리를 뒤로 물려가지고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안국역은 예. 아마 헌재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보수 단체들하고 갈등을 좀 법원에서도 우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5시부터 이제 본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 6시부터는 이제 행진이 진행될 텐데 아직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직 촛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가 열리는 이유가 사실 이 촛불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답변서를 보면 탄핵될 이유가 없다. 국민적 요구와는 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예.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형태의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그 결론으로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당연하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예. 탄핵 결의를 해서 뭐 인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 정권을 마무리 지어달라 이런 부분이 촛불 집회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의견들은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도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질 않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상황이 있으니까 법적 책임에 아주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 해서 본인은 그 법적인 차원에서도 네. 그 당사자들, 이 사건의 연루자들, 최순실 씨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인 개인 일탈 행위다. 이렇게 돌려버리고 본인은 책임이 없다. 이런 상황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사실이죠. 예. 예.
현장 상황을 잠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촛불 집회 모습입니다. 1시간 전쯤인 오후 4시부터는 그 맞불 집회도 시작이 됐습니다. 덕수궁 대안문 앞에서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를 시작이 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저 상황이 지금 딱 그 곳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보수단체 맞불 집회 6시에 열리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대형 야광 태극기도 등장할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던데요. 촛불 태극기 어떤 그 소품 도구마다 상징적 의미가 또 있겠죠. 예, 아무래도 이번 국민 주권주의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 시민의 그 열의와 목소리를 담아내는 게 촛불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맞불 집회하는 쪽에서는 애국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계속 지금 형태로 유지돼야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태극기를 앞세우는 것 같은데 예. 참고로 촛불 집회 쪽에서도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촛불과 더불어서 태극기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예. 정치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이제 27일에 탈당기를 제출하고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서는데 개혁 보수 신당이라고 이제 가칭도 하고 그런데 이제 현안 관련해서 보면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견해차도 보이고 이게 과연 좀 순탄하게 달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뭐 입장이 예. 좀 다르지 않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는 우선 대권 출마를 예. 스스로 포기하시고 개헌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의미로서의 자기 영향력을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계시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뭐 대선 주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예. 가지고 있고 또 뭐 TK라는 지역구를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나 계산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의 작은 차이에 대해서 서로 갈등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큰 틀에서 어쨌든 개혁 보수 신당을 1월 중순까지 1월 20일경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가서 이제 일정한 역할 분담이 잘 되거나 혹은 실제로 뭐 현재 이제 새누리당 잔류파들과의 관계 매점에 있어서 예. 갈등이 다시 표출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당분간은 두 분의 어떤 큰 그동안에 보여졌던 미묘한 차이가 그렇게 드러날까 그렇게는 저는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새누리당 임명진 목사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게 내정됐다는 얘기 나왔을 때 정부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보니까 글쎄요 친박계 안에서 이게 내부 의견 조율이 있었을까 아니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좀 어느 정도 의견을 좀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걸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여러분에게 비대위원장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다 고사를 했고 또 임명진 그 목사 이분이 2006년에서 8년 동안 그 한나라당 당시 윤리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오랜 연고가 있고 또 이번에 나름대로의 어떤 결심은 있지 않냐, 의도는 있지 않냐고 보여집니다만은 오늘 바로 경실련에서는 영구 제명을 해버렸고 또 이분이 바로 그 비대위원장이 되시자마자 비박신당 그러니까 개혁 보수 신당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폄하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발언 자체가 사실은 새누리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강조하시면 될 텐데 지금 보수 우파 내에서조차 이런 어떤 갈등 양상으로 자꾸 가는 부분들은 네. 어쩔 수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이 딱 들여다보면은 친박당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을 통해서 도로 친박당이라는 게 명확하게 확인이 돼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당의 이 기반 자체가 친박 세력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임명진 이분 위원장의 그 개혁 드라이브라는 것이 어렵지 않냐고 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선명성 경쟁이 벌어질 텐데 선의 경쟁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볼 때는 개혁 보수 신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주목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혁 드라이브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탈당파 의원들의 잔류를 요청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탈당한 의원들 말고 조금 그 고민 중인 의원들이 있다면 탈당을 막을 수 있는 명분도 아예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명분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미 정당들은요 예. 대선 구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안에는 친박 세력들은 모르지만 대선 후보가 없어요. 네. 유력 대선 후보가 이제 다 나가다시피 하고 상황에서 그나마 어떤 변화의 몸부림인데 그런
변화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금 신당으로는 1차로 34명의 의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34명인데 이 이후에 그 다른 의원들이 있습니다. 강석호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2차로 탈당을 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 또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1월 20일 전후로 해서 귀국을 하게 되면은 이 충청권 의원 한 10여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비슷한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아울러서 상당한 규모로 2차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현 의원님께서 지금 마땅한 대권 주자도 없고 인적 예. 청산 문제도 있다 이렇게 좀 난항을 거듭할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은 아닙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과제 하나를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색을 지우는 것이겠죠. 예. 이제 임명진 목사가 그동안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심지어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경실련 대표도 맡으셨지 않습니까? 맡은 지 얼마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보수의 본령이기 때문에 그 유물이 아깝기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탈당시킨다든지 이완영 의원을 뭐 여러 가지 징계위원회 한다든지 과거 윤리위원장 했듯이 좀 더 기강을 바로 세우면 만에 하나라도 반기문 총장이 이 말하자면 새누리당에 온다면 충청권 의원들은 잔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을 보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1월 중순에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시겠습니다만은 물론 들어온다고 바로 입당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한두 달 사이에 친박의 이미지를 빼가면서까지 당을 혁신할 수 있을까? 그런 동력이 아까 우리 현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대선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적으로 예. 김 의원님 말씀에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네.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두 가지를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인적 청산 문제입니다. 예. 사실 그동안 몇 분이 친박의 핵심 세력으로서 강성 진박으로 해서 분류해서 그동안의 총선 또 일련의 친박 패권주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새누리당에서 인적 청산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뭐 8명까지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국민에게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야 될 것이고 또 한 부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차원에서 현재 상황에서 이런 차원이 진행되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도요 선도적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탈당 문제입니다. 예. 탈당 문제에 대해서 정말 새누리당이 변화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협의를 하든 안 하든 결과론적으로는 탈당 문제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그 두 가지가 제일 핵심적인 과제라고 봐야죠. 네. 예, 앞서 이제 대선 구조 얘기를 하면서 반기문 총장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디를 선택할 거로 예상을 하시나요? 당연히 그 개혁 보수 신당으로 가실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예.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고 그래요. 주도권 잡기라고 봐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예. 여권의 가장 큰 고민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잖아요. 야당은 넘쳐나고. 근데 그런 중에 그나마 10%가 넘는 지지율을 항상 보이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 이제 반기문 유엔 예. 사무총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12월 31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임기를 마치고 나면은 내년 이제 중반기에 입국을 합니다만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화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새누리당의 그 중진부터 해서 정파별로 해서 상당한 대화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기문 총장 이분은요, 제가 볼 때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 그 최순실 국정농단 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반사적인 이익을 봐요. 그게 뭐냐면은 짧은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혹독한 검증을 그다지 거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야당에서 해봐야 그게 정치 공세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반기문 총장의 고민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소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네. 예. 개혁 보수신당 쪽으로 조금 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죠. 예. 사실 국민의당에서도 러브콜 보내고 있잖아요. 이게 8주 만에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꺾고 최근 지지율 조사 1등에 올랐거든요. 국민의당으로 갈 가능성도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국민의당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지 않느냐.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아직 예.
공식적으로 창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7.8%, 18.7%인가? 예. 그 정도로 어떤 그 여론조사가 됐다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당은 굉장히 힘든 지경입니다. 그래서 호남의 표심들이 사실은 안철수 후보한테 가고 있지 않고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심을 잘 못 잡으면 오히려 개혁 보수 신당이 이 중심이 되는 그 틀에서 개헌이라는 논의 속에서 같이 이렇게 그 틀을 잡아주고 가는 이제 그런 측면이 될 거라고 저는 네. 보여집니다. 그 얘기해 주신 거 야권 대선 주자들 지금 선명성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신 개헌도 있고요. 결선 투표제 도입. 그렇죠. 뭐 예. 집중적인 공격이 문 전 대표에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 제가 볼 때는 네.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여러 사안이 있지만 결국은 개헌 문제로 갑니다. 개헌 문제를 그 핵심으로 해서 구도가 쫙 갈라질 겁니다. 이제 개헌파 대 호헌파의 형태가 되는데 아까 반기문 총장을 비롯해서 제3지대든 또 국민의당을 포함하던 광범위한 진영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동안의 보수 우파적인 성향에서 중도를 끌어안으려는 아무래도 국민의당의 그 중도적 생치가 가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이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과 부산, 울산, 경남, 우리 흔히 PK라고 하는 네. 지역까지 넓게 아우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진행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명분은 개헌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요 우리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낍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한 가지 무언가 열매는 맺어야 되잖아요. 국민한테 선물이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게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저는 그게 개헌이라고 봅니다. 예. 며칠 전 그 열렸던 이제 보수와 진보 합동 토론회에서도 이제 개헌이 또 화두였는데 이 비개헌파, 개헌파, 정치권 합종 연행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해 예. 주신 것처럼 22일 날 여러 후보들이 예, 왔죠. 손학규, 안철수, 또 남경필, 또 문재인 후보도 왔어서 토론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개헌의 스펙트럼을 보니까 당장 이제 개헌 중심으로 예. 가자는 거하고 개헌 말은 되지만 대선 후보를 정하고 난 다음에 대선 이후에 하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일 우쪽으로 보수적인 쪽이 이제 문재인 후보 그렇게 되고 예. 안철수 그 전 대표가 그전에는 개헌에 부정적이었다가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이제 결선 투표제까지 가는 건데 실제적으로 크게 보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대선을 앞두고는 더불어민주당 대 개헌파 결과적으로 그렇게 예. 되다 보니까 개헌, 호헌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국민들은 대체로 어쨌든 진보 쪽에서 대통령을 내겠다는 그런 흐름은 있는데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입지를 말하자면 축소되어 있는 보수 지역으로서는 개헌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다시 모아낼 수 있는 연결고리는 충분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어떤 뭐 정의와 반기문 뭐 이렇게 안철수까지 포함하는 손학규까지 포함하는 큰 틀의 어떤 네트워킹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 안에서 사실은 이제 100% 국민 경선과 결선 투표를 하는 당내 룰과 관련해서 그것이 네. 개헌과 또 어떻게 연결되신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화면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촛불 집회 현장, 또 오른쪽에는 맞불 집회 현장을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사람이 상당히 좀 많이 와 있고 아직 뭐 이제 행진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촛불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축제 분위기 속에 앞서 이제 저희가 앞서 이제 전해드린 것처럼 뭐 산타 복장도 보이고요. 전체적인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꽤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 다양한 행사들도 진행이 된다고 그렇죠. 그러고요. 오늘 영하권 날씨예요. 추운 날씨에도 지금 참가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촛불 집회 주최 측 추산 오후 5시 현재 광화문 광장에만 25만 명 정도 집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많아지겠죠. 보이는데 자, 이야기를 또 이제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속 기소된 그 김종 전 차관과 최순실 씨가 특검에 이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공개 소환 1호가 누가 될지 좀 관심이 모아졌는데 아무래도 이들을 먼저 불렀어요. 그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럼요. 관건은 뇌물죄 적용 여부입니다. 예. 제3자 뇌물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김종 전 차관은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이 주 대상이고 예. 격가지로 1차로 확인해야 될 부분에서 구속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용한 것 같고
결국 최순실 부분인데요. 최순실에서 지금 가장 집중을 두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뇌물죄하고 제3자 뇌물수수죄인데 이 부분에서는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삼성, 또 SK, 롯데 이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가성과 거래 그리고 각종 공권력이나 정부기관을 이용한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밝혀졌습니다만은 그래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계속 확인해 들어가는 거죠. 네. 오늘 예. 네. 그만큼 이제 지금 빨리 불렀다라고 하는 건 수사의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예. 하는 거고요. 또 특검이 얘기한 거는 1차적으로는 검찰이 낸 그 조사의 결과들을 확인한다라고 하지만 추가 조사도 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방금 우리 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정조준한다. 제3자 뇌물죄, 제3자 공여, 뇌물 공여와 관련해서 삼성과 같은 기관, 빙상연맹 또 실제로 마사회와 관련해서 김종 차관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에서 스포츠계라든지 평창올림픽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문화계와 관련돼서 핵심 하수인이었기 때문에 네. 김종을 먼저 부르고 그다음에 최순실을 불러서 실제적으로 대질은 하지 않지만 예. 상당한 그 말할까 이렇게 최순실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그 말하자면 청문회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검의 어깨도 더 무겁고요. 최순실 씨도 그 오늘 특검에 소환될 때 모습을 보니까 19일에 그 첫 재판 때 모습하고는 좀 많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어요. 고개 한번 들지 않고 바로 그냥 사무실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참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최순실 씨의 눈빛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눈빛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레이저 광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특검에서는 그 눈빛이 살아있을지 제가 볼 때 특검은 그 눈빛을 꺾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검에서는. 제가 예. 예. 이 뇌물죄하고 제3자 뇌물수수죄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3자 뇌물수수죄라는 것은 이 최순실 씨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본인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으로 가도록 하면서 예. 본인들이 직접 이익을 누리지는 않은 거지만은 사실은요 지금 특검에서는 뭐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으냐 하면은 사실 이건 정황적으로나 확인 되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이 재산이 뒤엉켜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서로가. 예. 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의 규명이 특검이 잘하면은 뇌물죄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직접 이익을 봤다는 구도로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까지 더 넓혀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그래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 특검의 방향인 것 같아요. 어제 지금, 그래서 예. 나온 얘기가 그 최순실 씨 재산 추적에서 특별 수사가 새로 영입했다, 최근에 영입했다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혐의로 조사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독일, 뭐 스위스 이쪽 부분에 여러 개 차명 회사도 있고요. 비밀 계좌도 여러 개다 보니까 이제 그쪽 재산 추적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그럼 이 재산 형성 과정에 조금 전 현 의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자금 관계, 관리라든지 공급 형성 이런 것도 다 어떻게 추적이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걸까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사건 훨씬 이전에 예. 92년에 최순실 말하자면 정윤회가 세운 독일에서 세운 그 회사의 예. 돈이 벌써 엄청나게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 돈은 사실은 최태민과 연관이 돼 있고 그 유경재단 즉 그 박근혜 이사장 시절의 어떤 그 부분까지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최순실이가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숨겨놓았던 모든 재산들이 다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단지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간이거든요. 실제 몇천억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몇 조 단위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최근 말하자면 2014년부터 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1990년대부터 벌써 20년 동안의 부정부패로 축적해 빼돌린 네. 그런 재산들이 다 말하자면 유럽에서 스위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한 군데 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지역의 수많은 어떤 차명 계좌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정윤회가 아직도 살아있는 실체로 저는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최순실을 넘어서 우병우, 정윤회까지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현 의원님 앞서 그 특검에서는 최순실 씨의 그 강력한 레이저 눈빛을 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잖아요. 이게 또 심리 싸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정유라 씨 관련된 소식도 듣고 있겠죠? 제가 볼 때는요, 이 최순실 씨나 이번 사건의 핵심 연루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수사기간이 굉장히 길어질수록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가급적 많이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이 재산 환수 부분입니다. 저는 재산 환수 부분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게 뭐냐면 국민 세금이거나 공익 재산들이 다 흘러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환수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선례가 그 전두환 추징법이라 그래서 그 특별법을 해가지고 재산을 2,200억을 걷어들였잖아요. 네. 그리고 친일파에 대해서 반민족 행위를 했으니까 그로 생긴 재산에 대해서 환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외국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이번에 바로 이렇게 할 때에 최순실 씨부터 해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고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입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 하다못해 스트레스 이르기까지 날려줄 시원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법 부분에서 연동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이 가 있을 걸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이 재산 형성이나 이 어떤 투자 행위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확인된 회사가 10여 개의 회사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종이 회사,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예. 지금 확인된 게 500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 많은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필요했길래 그 일이 진행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입니다만은 작게는 8천억에서 10조 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이 왜 그 국민 손으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아까 유경재단이라든지 영남대라든지 예. 그 정수장학회 이런 부분들이 다 재단인데 이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1980년에서 82년 당시에 이사장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최태민 일가들이 본격적으로 재산 형성에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너무 가난했거든요. 아주 작은 방, 예. 월세 내면서 살다가 갑자기 재산이 불어나는데 이 과정이 전부 다 재단을 통해서 재산이 흘러간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적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대통령께서 재단을 만들려고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살아온 방식이 다 재단을 통해서 자기는 말하자면 예. 손 하나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재단을 선호한다고 보고 있고 네. 그것이 실제적으로 착복할 수 있는 그동안의 모델들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최순실 씨 소환 조사하면서 청와대 핵심 인사들 개입 의혹도 점차 뭐 밝혀질 것 같은데 자, 글쎄요.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수석 최순실 존재는 아는데 개인적으로 모른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잖아요. 모르쇠로 계속해서 일관했죠. 최순실 씨 좀 예. 입 좀 열겠습니까? 얘기 나올까요? 제가 두 분 다 한 가지씩 사례를 먼저 들겠습니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그 2007년 대선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부정할 수 없는 자료를 보이니까 예. 그 정말 애매모호한 답변하셨잖아요. 결론은 쉽게 말씀하면 이겁니다. 최순실하고 안다였어요. 그게 이제 밝혀졌는데 그 사이에는 내내 거짓말하잖아요. 지금도 다른 부분 다 모른다고. 예. 그리고 또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가장 발단이 시작된 게 처가의 강남 부동산 거래입니다. 예. 이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은 처가에서 들었다 그랬다가 나중에 언론에서 보도가 자꾸 나오니까 장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갔다 그랬다가 예. 나중에는 뭐 참석했다 그러는데 계약 당사자로서 4시간이나 머물면서 법률 전문가로서 이 과정에 깊숙이 다 관여돼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무슨 말을 하든 이 지금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이 특징인데요. 일단 뭐냐면은 다 아니다 모른다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일관되게 접근을 하다가 드러난 게 있으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에 박영수 특검부터 해서 이 예공이 간단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사건 전반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예. 아까 왜 이제 재산 형성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하나의 뭐 상상입니다만은 그 우병우의 장모인 김장자의 돈도 어쨌든 독일이나 어떤 지역에 최순실한테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2014년 5월에 청와대 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예.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최순실 씨와 그 우병우 장모가 순천향병원에서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그런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순천향대 병원 의사 교수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돈 관리의 문제로 파고들면 사실은 결과적으로 결코 나중에는 부인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네, 지금 이 시각 광화문 광장 모습 현장 연결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서 서서히 촛불의 모습이 보이기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보이네요. 예. 예. 오늘 촛불 집회, 탄핵 반대하는 맞불 집회 어김없이 계속 시작이 된 건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민들의 집회 문화가 성숙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탄핵 정부 계속되다 보면 국민 분열 더 깊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도 예. 탄핵이 언제 결정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참고로 2월 28일까지 수사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진행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이 끝나고 나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돼 있으니까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통해서 30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까지 넘겨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다른 준비를 다 해놓고 어떻게든 3월에 탄핵 그 심의 결정을 내리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까지가 이제 문제인데 그때까지는 국민들이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하는 분들은 이 촛불 집회에 모이는 거잖아요. 예. 모이면서 현재의 계속적인 국민 여론, 특히 어떤 그 퇴진 부분에 대한 압박성 구호라든지 뭐 본인들의 의지를 전달하고 있는 셈인데 그런 점에서 이런 촛불 집회들은 계속될 걸로 봐야 되겠죠. 네. 오늘도 예. 물리적 충돌은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1914년 그 프랑드르 전쟁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전쟁 중에 양쪽 군인들의 전쟁을 멈추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서로 입장과 가치가 다른 세력이 존재할 수 있죠. 네. 그분들이 서로 충돌 없이 서로를 위로하고 평화를 생각하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더 건강하고 성숙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또 크리스마스 이브인 만큼 성숙한 시민 의식을 또 보내주는 그런 축제 분위기 속에 촛불 시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